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결혼한 초보 아줌마예요. 이혼율과 부부싸움 빈도가 가장 높은 건 결혼하고 1년 이내래요. 그래서 그런가 우리 부부도 요즘 엄청 싸우며 지내고 있어요. 큰 싸움은 아니고 자잘한 투닥거림이 대부분이지만 연애와 결혼이 다르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네요. 같이 살다 보니 몰랐던 부분도 보이고 생활 패턴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가끔은 결혼을 왜 했을까 후회도 하죠. 그래도 우리 남편은 집안일도 잘하고 싸우고 나면 먼저 사과하는 편이긴 해요. 게다가 저희 부부에게는 아주 훌륭한 중재자도 있고요. 남편과 싸우고 연락드리면 언제든 바로 달려와 주시죠. 게다가 어지간한 건 다 제 편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저한테는 천군만마나 다름없죠. 그분이 누구냐고요? 우리 부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중재자는 바로 제 시아버님이에요. 아버님은 제게 친구 같은 분이기도 해요. 저 어린 시절을 함께 해준 분이시거든요. 제 남편은 한식당 오너 셰프예요. 어릴 때부터 요리사가 꿈이었죠. 저희 아버님도 같이 일을 하고 계신데요. 카운터가 아닌 주방 일을 하고 계세요. 물론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메인 셰프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방에서 일하길 원하셔서 주방의 자리를 잡아드렸어요. 늙은이라고 종이 보는 일 시키지 말고 불 앞에 서게 해줘. 이게 아버님 근무 조건이었거든요. 아버님은 요리 솜씨가 아주 좋으세요. 정식 자격증은 없지만 오랜 경험에서 얻은 노하우는 메인 셰프인 남편도 인정할 정도죠. 게다가 아버님의 음식 솜씨 덕분에 저와 인연이 되기도 했고요. 저는 꽤 암울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저희 집이 많이 가난했거든요. 아빠는 제가 100일을 치른 지 얼마 안 돼서 회사에 부도가 나 실직을 하셨고 그 후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셨어요. 하던 일과 비슷한 군에 직장에 계속 서류를 넣고 구직 활동을 하셨지만 취업난에 휩쓸려 쉽지 않으셨죠. 하루 종일 공사장에서 뼈가 으스러지게 일하시지만 받는 돈은 얼마 안 됐어요. 부모님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제게 새 옷 한 벌 마음대로 사주지 못하는 형편에 많이 가슴 아파하셨죠. 그래서 결국 엄마는 저를 외할머니 댁에 맡기고 일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셨는데 우연히 엄마가 만든 반찬을 드시게 된 사장님한테 음식 솜씨를 인정받아 주방 일을 맡게 되셨죠. 덕분에 월급도 많이 올랐고요. 저는 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외할머니가 돌봐주셨어요. 하지만 입학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전 학교가 끝나면 집에서 혼자 노는 아이가 되었어요. 외동딸이라 더욱 외로웠죠. 성격도 소심해서 친한 친구도 한두 명 뿐이었고 게다가 집이 누추해서 집에 친구를 불러와 놀 수도 없었어요. 집에 와봤자 맞아줄 엄마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외롭게 자라야 했어요. 오히려 숙제가 많은 날은 숙제를 하다 보면 외로움을 잊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하지만 숙제가 끝나면 공허한 건 마찬가지였죠. 집에 낡은 컴퓨터가 있었지만 느려서 오래 갖고 놀지는 못했고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새 외로움에 익숙해져 갈 무렵 제 일상에 변화가 찾아왔어요. 9살 무렵 학교 앞에 포장마차가 하나 생겼는데요. 저희 아빠와 비슷한 연배의 아저씨가 하는 만두가게였죠. 메뉴는 고기만두, 김치만두, 군만두 딱 3종류의 만두만 팔았어요. 아저씨의 만두는 금세 입소문을 타고 소문이 나서 아이들이 하교할 때 사들고 가면서 먹기도 하고 엄마들이 간식으로 사가기도 했죠. 게다가 아저씨는 인심도 좋았어요. 아이들이 사러 오면 꼭 한두 개씩 덤으로 더 주곤 하셨죠. 저도 그 아저씨네 포장마차에서 만두를 사 먹고 싶었지만 낯가림도 심하고 남한테 말도 잘 못 걸어서 그러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전 그날도 혼자 집에 있었는데요. 그때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외할머니 산소에 잠시 들렀다 간다고 좀 늦을 거라고요. 엄마 화장대 서랍에 돈 넣어두었으니까 먹고 싶은 걸 사 먹으라고 하셨죠.
돈을 보니 제일 먼저 만두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돈을 들고 학교 앞으로 갔습니다. 아저씨 혼자 만두를 찌고 계시더라고요. 전 한참을 망설이며 주위를 맴돌았어요. 그때 아저씨가 제게 다가오셨어요. 제 손에 들린 1,000원짜리를 보시고는 만두 사러 온 거니? 하고 물었어요. 전 고개만 끄덕였고요. 그럼 와서 먹어야지. 왜 그러고 있어? 아저씨의 물음에 나도 모르게 무서워서요. 라고 말해버렸지 뭐예요. 그러자 아저씨는 인자하게 웃으시며 제 손을 잡고 포장마차로 가선 뭘 먹고 싶냐고 물었어요. 저는 더듬거리며 주문을 했고 아저씨는 제가 낸 돈보다 4-5개를 더 얹어주셨죠. 그날 먹은 만두는 정말 맛있었어요. 왜 사람들이 아저씨네 만두 가게를 찾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모든 일이 그렇듯 처음에 어렵지 다음은 쉽다고 저는 그날부터 단골이 되었어요. 엄마한테 매일 받는 용돈을 들고 방과 후 아저씨한테 가서 만두를 사 먹었어요. 손님이 많을 때는 집에 갔다가 한가할 때 다시 와서 사 먹었고요. 왜냐면 아저씨랑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아저씨는 제가 늘 혼자 집에 있다는 걸 아시고는 여기서 만두 먹으면서 아저씨랑 있어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아저씨는 아는 것도 많고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셨어요. 언젠가 제가 아저씨는 왜 학교 앞에서 만두를 파냐고 물은 적이 있었어요. 어린 아이들을 보는 게 좋아서. 나도 은영이랑 비슷한 또래의 아들이 있거든.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이렇게 말하는 아저씨 모습이 왠지 슬프게 보여서 저는 더 묻지 못했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아저씨한테는 남모를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우리 집은 형편이 나아지고도 이사를 안 가고 그 동네에서 쭉 살았어요. 그래서 전 고등학생이 돼서도 내내 아저씨와 함께 했죠. 제 생일에는 만두는 물론 작은 선물도 주시곤 했고요. 저도 아저씨 생신 땐 용돈을 모아 선물을 사드리기도 했어요. 그렇다 보니 저희 부모님도 자연스럽게 아저씨와 가까워지셨어요. 저를 잘 챙겨주셔서 늘 감사하셨고요. 아저씨는 제 삼촌처럼 친구처럼 늘 저를 응원해주고 아껴주셨죠. 수능을 보던 날에는 아침 일찍 저희 집에 오셔서 시험 잘 보라고 찹쌀떡과 엿을 주고 가시기도 했고요. 그 응원 덕분인지 전 수능을 잘 치렀고 원하던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당시 저희 집 형편도 많이 나아져서 등록금을 내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죠. 국가장학금의 도움도 좀 받았지만요. 하루는 아저씨가 저를 부르시더니 입학 선물이라며 가방을 주시더라고요. 생각도 못했던 선물이라 전 감동했죠. 그래서 제가 졸업하고 돈 벌면 아저씨 가게를 내드리겠다고 큰소리도 쳤고요. 대학에 들어와 처음 맞는 여름방학을 얼마 앞둔 날이었어요. 기말시험도 끝났고 종각만 남겨둔 상황이었죠. 저녁에 집에 돌아오는데 늘 같은 자리에 있던 아저씨 만두 포차가 없지 뭐예요. 전 날이 더워 일찍 접으셨나 생각했죠. 여름에는 만두가 잘 안 팔리니까요. 하지만 다음 날에도 아저씨 포차는 보이지 않았어요. 장사는 안 해도 포장마차는 세워두는데 없더라고요. 그제야 마음이 쎄해지더군요. 전 그 길로 아저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없는 번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집으로 달려갔죠. 문을 두드려도 안에선 기척이 없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나오시더라고요. 그 집 이사 나갔어. 어젯밤에 짐 다 빼서 나가던데 혹시 학생이 은영이야? 제가 그렇다고 했더니 아주머니는 잠깐 기다리라고 하시곤 안에 들어가 큰 봉지 하나를 들고 나오셨어요. 봉지 안에는 냉동된 만두가 한가득 들어있었죠. 그 양반이 혹시 학생이 오면 주라고 맡기고 간 거야. 갑자기 떠나서 너무 미안하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만두를 받아들고 펑펑 울었어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휴, 학생 울지 마. 평생 혼자 살더니 그 양반이 그래도 헛살진 않았네. 찾아주는 사람도 있고.
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그보다 화가 났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싶어 서운했죠. 떠날 때 떠나더라도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난 아저씨를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아저씨는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두 분도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전 아저씨가 남기고 간 만두를 냉장고에 던져두었어요. 야속해서요. 부모님은 사람 인생은 모르는 거라며 무슨 사정이 있을 거라고 하셨지만 그런 말은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한동안 정말 깊은 우울감에 빠져서 지낼 정도였거든요. 만두를 볼 때마다 아저씨 생각이 났어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다시 개강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 상처도 점점 아물어갔어요. 아물었다기보다는 바쁜 일상에 치여서 순위가 뒤로 밀린지도 모르죠. 그래도 문득문득 아저씨가 생각날 때면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것 같긴 했어요. 살다 보면 정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실까? 답답한 마음에 물음표만 늘어갔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전 드디어 대학을 졸업하게 됐어요. 다행히 바로 취업에 성공했고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바로 그때 입사한 회사예요. 대학 4년 내내 솔로로 지내던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연애를 시작했어요. 어느 날 회사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근처 식당에 가게 됐죠. 한참 식사를 하는데 옆옆 테이블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웬 아기 엄마가 얼굴을 붉히며 화를 내고 있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기가 먹을 수 있게 계란찜을 서비스로 2개를 달라고 했다나 봐요. 비록 적은 양을 요구했다지만 엄연히 메뉴에 가격이 명시된 음식을 공짜로 해달라고 하니 식당 측에선 당연히 안 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직원과 실랑이를 벌인 거죠. 직원은 계란찜을 정식으로 주문하면 아기 먹이고 남은 건 포장해주겠다고 하는데도 애엄마는 그걸 가지고 손님 대접이 개판이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제가 봐도 참 어이가 없었죠. 그러니 식당 직원은 어땠겠어요. 보니까 저랑 비슷한 또래인 것 같던데 이런 어이없는 상황에도 꽤 침착하게 대응하더라고요. 나라면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을 텐데 말이죠. 애 엄마는 인터넷에 리뷰 쓸 거니까 각오하라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그 말을 들으니 슬슬 화가 나더라고요. 자기 돈 아끼려는 욕심에 남의 장사를 망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했죠. 저기요, 메뉴에 계란찜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엄연히 정식 메뉴인데 본인 돈 주고 먹이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아기 먹일 건 직접 싸우던가요. 본인 잘못을 왜 식당에 넘겨요? 전 제가 말해놓고도 솔직히 좀 놀랐어요. 동료들도 절 보고 의아해 하더라고요. 제 말에 애 엄마는 얼굴이 붉어졌고 거기에 주위 사람들도 한마디씩 하자 후다닥 계산을 하고 나가더라고요. 애 엄마가 나가자 직원은 제게 다가와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주인이 아니라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걱정했는데 제 덕분에 잘 넘겼다고요. 그리고는 제 전화번호를 묻더라고요. 따로 인사를 하고 싶다고요. 전 얼떨결에 번호를 찍어 주었어요. 며칠 뒤 그 직원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사정을 들은 식당 주인이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하니 오라고요. 전 저녁을 먹으면서 그 직원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 홀 직원이 아닌 그 식당 주방장이었더라고요. 우린 얘기를 할수록 서로 잘 통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랑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요. 그게 인연이 돼서 그 사람과 전 종종 따로 만나 밥도 먹고 영화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뒤 우린 연인 사이가 됐고요. 남친은 식당을 창업하는 게 꿈이라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다고 했어요. 아빠랑 단 둘이 살아서인지 아빠를 꽤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제 입장에선 가끔 샘이 날 정도로요. 그렇다고 파파보이는 아니고요. 그렇게 2년 정도 사귄 어느 날이었죠. 남친이 그러는 거예요. 드디어 자기 꿈을 이루게 됐다고요. 자기 식당을 차리게 된 거예요. 대견하더라고요. 부모 도움 없이 자기 힘만으로 꿈을 이뤘으니까요. 그 후 우린 가게와 집기를 보러 다녔어요. 그리고 드디어 가게 계약을 하는 날 남친은 제게 청혼을 했죠.
그동안 사귀면서 남친의 됨됨이에 믿음이 갔던 전 당연히 승낙을 했고요. 그렇게 전 사귀고 처음으로 남친 집에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잘 보이려고 새 옷까지 사입고서요. 드디어 문이 열리고 단정한 차림의 아버님이 나와 절 맞아주셨어요. 전 긴장해서 얼굴도 못 들고 허리 숙여 90도로 인사를 했죠.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드는데 맙소사. 순간 깜짝 놀라 주저앉을 뻔했어요. 글쎄 제 눈앞에 8년 전 말없이 사라진 만두 아저씨가 서 계시지 뭐예요. 아저씨도 절 알아보시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은영아, 네가 어떻게 여길? 아저씨! 저는 아저씨를 덥석 안고 투정을 부렸어요. 왜 말도 없이 떠났냐고요. 아저씨는 제 등을 토닥여주시며 한참을 미안하다고 하셨죠. 남친은 저와 아저씨를 진정시키고는 두 사람이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전 아저씨와 제 이야기를 해주었죠. 얘기를 들은 남친은 놀라더라고요. 그럴만도 하죠. 이게 보통 인연인가요? 저는 남친을 통해 제가 몰랐던 아저씨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아저씨와 부인은 남친이 어릴 때 이혼을 했대요. 아저씨가 제가 살던 동네를 이사를 온 게 그 무렵이었고요. 남친은 엄마를 통해 이혼 사유가 아빠의 도박 때문이라고 들었고 어린 마음에 아빠를 많이 원망했었대요. 그러다 고등학교 시절 집으로 찾아온 어떤 아저씨를 만나게 됐죠. 그 사람은 엄마의 전 애인이었대요. 알고 보니 엄마는 아빠랑 살던 중 외도를 했고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된 거였죠. 하지만 친정이 잘 살았던 엄마는 경제력을 앞세워 아저씨를 압박했고 가난했던 아저씨는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 순순히 양육권을 포기하셨대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남친은 그날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돈을 모았죠. 언젠가 아빠를 찾아가려고요. 그러던 중에 먼 친척을 통해 아저씨와 연락이 닿았던 거죠. 다행히 친척분이 살 곳을 마련해 주어서 부자는 함께 살 수 있게 됐고요. 제가 아저씨와 헤어지게 된 그날부터요. 아저씨는 울어서 눈이 퉁퉁 부은 절 위에 얼음주머니를 만들어주셨어요. 미안하구나. 그때 상황이 워낙 빠르게 돌아가서 너한테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올 수밖에 없었단다. 아저씨의 사정을 다 듣고 나니 서운한 마음은 싹 사라지고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덕분에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아저씨를 시아버지로 모시게 됐잖아요. 이런 상황을 기뻐하는 건 아저씨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된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안 그래도 딸 삼고 싶었는데 잘 됐어. 남친은 남친대로 제게 고맙다고 하더군요. 제가 아니었으면 아버지 혼자 많이 외로웠을 거라고요. 아버지 곁을 지켜줘서 고맙다고요.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전했어요. 제 얘기를 들으시곤 엄청 놀라셨죠. 세상에 무슨 이런 인연이 다 있냐고요. 하긴 저도 가끔 실감이 안 나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우리 부모님과 아저씨는 보자마자 얼싸안고 재회의 기쁨을 나누셨죠. 이상가족 상봉처럼요. 그러면서도 서운했던 마음도 전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떠나는 건 아니죠. 우리 애가 얼마나 힘들어했는데요. 엄마는 아저씨를 향해 투정하듯 말했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극적으로 만나려고 그때 헤어졌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사돈으로 만난 걸 무척 반기셨어요. 오랜만에 회포를 푸신 양가 부모님들은 본격적으로 결혼 얘기를 시작하셨죠. 아저씨는 서로 사정을 뻔히 아는 사이에 거칠해 할 거 없다시며 예물이며 예단이고 필요 없으니 하나도 들고 올 생각 말라고 하셨어요. 잘 키운 딸을 보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자식이 여럿 있는 것도 아닌데 후회 안 되게 보내고 싶다고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하셨죠. 상견례 자리는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이었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남편의 어머니였죠. 친척을 통해 제 번호를 알게 됐다며 할 말이 있어 전화했다고 하시더군요. 보아하니 당신이 지은 죄가 있어서 아들한테는 연락을 못하고 저한테 전화한 것 같았어요.
용건은 대략 이랬죠.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인사도 않고 상견례에도 안 부를 수가 있냐고요. 세상에 이런 경우는 없다시며 저희 집 가정교육까지 운운하시더라고요. 혼수 문제도 그렇고 예단비 문제도 상의해야 하는데 왜 코빼기도 안 보이냐고요. 제가 남편과 어머님 상황을 모른다면 모를까 다 아는 상황에 이런 전화를 받으니 좀 황당했어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시종일관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셨죠. 그래서 예의를 지키는 선에서 대답만 하고 서둘러 통화를 끊을 생각이었는데 세상에 뻔뻔하게 저한테 시어머니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 한마디 해버렸어요. 저 죄송한데요. 아직 결혼 전인데 저한테 이러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상견례 때 안 모신 건 아버님과 오빠 결정이잖아요. 그걸 제가 어쩌겠어요. 인사 받으시려면 오빠한테 말씀하세요. 오빠가 가자면 그때 따라갈게요. 제가 시댁 가정사에 이러쿵저러쿵 할 입장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 문제는 오빠하고 상의하시고요. 결정되면 그때 인사드릴게요. 그랬더니 뭐 이런 막대먹은 기집애가 다 있냐며 이 결혼 절대 못 시킨다고 펄펄 뛰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시어머니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아주 꼴도 보기 싫었죠. 전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다 얘기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며 앞으로는 절대 전화 받지 말라고 자기가 만나서 해결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한테 어머님을 만나러 간다고 문자가 왔어요. 물론 아버님께는 비밀로 하고서요. 그렇게 나갔던 남편은 밤 늦게나 돼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어머님을 만나고 온 날부터 남편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연락도 없고 무슨 고민이 있는 사람 같았죠. 그래서 남편한테 대놓고 물었어요. 왜? 어머님이 뭐라고 하셔? 자기 힘들면 내가 가서 사과드릴까? 그랬더니 남편이 대뜸 이러는 거예요. 우리 결혼식 미루면 안 될까? 황당했어요. 일주일밖에 안 남은 결혼식을 연기하자니요. 전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이유는 묻지 말고 부탁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전 이유를 듣기 전엔 그럴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자살 기도를 하셨어. 연락받고 가보니 병실에 누워 계시더라. 같이 사는 분이 그러는데 자식한테 버림받고 결혼식에도 초대받지 못한 애미가 살아서 뭐하냐고 한탄하시더니 약을 드셨다나 봐. 그동안 엄마를 많이 미워했지만 나 때문에 목숨까지 버리려고 했다니까 자식된 입장에서 어떻게 모른 척해. 어떻게든 아빠를 설득해서 결혼식에 초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너도 이렇게 나오니 어쩌겠니. 나도 이런 말하는 거 힘들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우리 이 결혼 그만두자.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끝나요? 전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남친은 그대로 일어나 가버리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동안 믿어왔던 남자한테 한순간에 버려질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전 울다 지쳐 잠들었어요. 다음날 회사엔 병가를 내고 하루 종일 누워있었죠. 그런데 그날 밤 아버님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파혼 얘기를 들으셨다며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셨죠. 전 다 끝난 마당에 감출 것도 없다 싶어 어머님이 자살 기도를 한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아버님 표정이 굳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몸조리 잘 하라고 하시곤 바로 일어나셨죠. 그리고 일주일 뒤 전 무사히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요? 아버님이 저희 집에 문병 오셨던 날 제가 어머님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 얘기에 아버님은 이것 또한 쇼라는 걸 짐작하셨대요. 그 길로 어머님을 찾아가셨고 동거남을 통해 어머님 자살 기도가 거짓이란 걸 알게 되신 거죠. 아버님은 평소에 화를 잘 안 내시지만 한번 화가 나시면 정말 무섭거든요. 그러니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아버님이 그냥 넘기실 리 만무했죠. 아버님은 어머님 집에 들어가자마자 집안 세간을 다 부셔놓으셨대요. 그리고는 낡은 각서 한 장을 내미셨죠. 그건 오래전 두 분이 이혼할 때 아버님이 장인어른한테 받아놨던 각서로 거기엔 어머님의 치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두 분이 이혼을 하게 된 진짜 이유가요.
장인어른이 이 각서를 쓰시면서 그러시더라. 아무리 미워도 네 새끼한텐 애미 아니냐고. 나도 그래서 이날 이때까지 누명을 쓰면서도 상훈이한텐 비밀로 했는데 이젠 안 되겠다. 더 이상은 못 참아. 이참에 네가 형제들 앞에서 얼굴 못 들고 살게 내가 처형한테 다 말할 참이야. 네가 네 둘째 형부랑 붙어먹었다는 거, 네 언니한테 다 불어버릴 거라고. 그 말에 어머님은 무릎까지 꿇고 손이 발이 되게 싹싹 비셨죠. 잘 사는 언니한테 빌붙어서 먹고 사는 판에 형부랑 놀아놨던 걸 들키면 그날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니까요. 인간아, 넌 나이를 먹고도 이러고 사니? 젊어선 철이 없어서 그랬다 치자. 환갑을 바라보는 게 아직도 철없어 그렇다고 할래? 왜 네 욕심 채우자고 애들까지 갈라놓냐고. 내가 이날 이때까지 내가 벌인 추잡한 일들 입에 담지 않은 건 너 위해서가 아니야. 다 내 새끼 때문이었어. 근데 네가 감히 내 새끼 혼사를 망쳐? 좋은 말 할 때 상훈이한테 전화해서 자살기도 쇼였다고 이실직고 해. 앞으로는 일절 애들 일에 간섭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안 그랬다간 이 각서 네 언니 집에 보낼 테니까 알았어? 그날 밤 어머님은 제 남편한테 전화해 자신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고, 남편은 그 길로 제게 달려와 자기가 경솔했다고 싹싹 빌었어요. 전 아버님의 노고를 생각해서 남편을 용서해줬고요. 그렇게 우린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치렀고 아버님 댁 옆 빌라에 신혼살림을 차렸어요. 아버님은 돈 줄 테니 더 좋은 곳으로 가라고 하셨지만 제가 싫다고 우겼죠. 아버님은 저한테 시아버지시기도 하지만 오랜 친구 같은 분이니까요. 곁에 살면서 옛 이야기도 하고 가끔은 같이 남편 욕도 하고 그러려고요. 물론 남편 모르게요. 참, 얼마 전 친척분을 통해 어머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어머님은 결국 둘째 언니한테 형부랑 놀아난 사실이 들켜서 살던 집에서도 쫓겨났다더라고요. 근데 충격적인 건 둘째 언니한테 그 사실을 알려준 사람이 바로 어머님의 동거남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엔 어머님 형부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접근했다가 실패하자 앙심을 품고 다 불어버렸다지 뭐예요. 멍청하게 어머님이랑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며 생활비까지 모두 둘째 언니 주머니에서 나온 거란 걸 몰랐던 거죠. 암튼 그 일로 어머님은 형제도 잃고 살던 집도 잃고 남자까지 다 잃었대요. 이 정도면 자업자득이죠. 반면에 아버님은 봄날을 맞으셨어요. 식당에 자주 오는 손님 중에 아버님을 좋아하는 여사님이 있거든요. 남편 몰래 종종 여사님과 데이트를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가 요즘 기분도 좋으시고 얼굴이 확 피셨어요. 아버님의 연애 코치로서 아주 보람을 느낀다니까요. 살면서 수많은 인연을 맺고 살지만 아버님과 저처럼 질기고 단단한 인연은 다시는 없을 것 같아요. 친구에서 시아버지가 되신 우리 아버님, 앞으로도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깃들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